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론, 신공공 서비스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 책 96쪽부터 있습니다. 제 12절이 신공공관리론이고요. 제 13절 뉴 거버넌스론, 제 14절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렇게 함께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자, 신공공 서비스론과 뉴거버넌스론,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신공공 서비스론에 먼저 이 세 가지 이론을 볼 때 여러분들은 처음 이걸 접하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하다, 자꾸 헷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지를 타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행정학에서 제가 행정학에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 효율성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떻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바이 더 피플인 민주성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개 중에 신공공 관리로는 이 효율 쪽에 중심에 가 있고요. 신공공 서비스는 이 민주 쪽에 중심에 가 있습니다. 뉴 거버넌스로는 뭐 양자를 다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는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조금 민주성을 조금 덧붙이려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이제 강한 반발로 민주성을 굉장히 강하게 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이론의 흐름과 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뭐 세 가지 비교하는 표는 뒤쪽에 나오지만 뭐 그 꼭 표를 보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 쭉 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여기에서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행정 사례가 있을 때 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공공 관리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공공 관리론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효율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제가 행정학의 세 가지 쟁점을 얘기한 것 중에 민주성, 효율성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행정의 활동 범위입니다. 그죠? 행정이 정부가 이게 활동 분야 정부가 이 시장 영역에 얼마만큼 개입하느냐의 문제 그죠? 개입의 정도의 문제입니다. 개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이 많이 떠든다는 거죠. 그거는 정부가 시장 침패를 치유한다는 거고 개입을 작게 한다는 것은 개입을 줄인다는 얘기는 정부 실패 영역을 줄이고 시장이 정부에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신공공관리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작은 정부라는 것은 정부가 작다는 것은 시장이 더 커간다는 거죠. 그 시장 중심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은 작은 정부보다는 더 효율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성을 말씀드렸듯이 강조하고요. 당연히 작은 정부지만 행정 내부에도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과, 경쟁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고객 지향적입니다. 왜 고객 효율성을 지향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맥락들이 제가 지금 방금 쓴 이 맥락들이 쭉 따라와야 됩니다. 다 유사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돼야지 이제 행정학이 되는 거죠. 당연히 좀 더 그 관념적으로 더 큰 사전은 신자유주의 사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실제적인 이런 신공공관리론의 사례들은 뭐 책에 있듯이 민영화, 규제화나 뭐 감축관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 이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을 봅시다. 주요 내용 이 말씀 안 드렸네. 교수님 여기에 왜 신자가 붙었습니까? 기존의 관리는 뭡니까? 우리 공공관리는 경영기법을 경영학적인 다시 어떻게 보면 관리론은 기본적으로 공사 행정 이론론적인 입장이잖아요. 그죠? 공행정과 사행정 차이가 뭐냐 이런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가진 새로운 입장이라는 겁니다. 작은 정부라든지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도입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위에 얘기했지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우리 행정 이념이나 가치로는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행정의 관리 기법은 경쟁과 성과를 놓쳐야 된다. 그야말로 효율적이어야 된답니다. 네 번째, 시민을 뭐로 부르냐? 시민은 고객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관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시민은 고객으로 봅니다. 90도씩 절하고 고객님 만족하셨습니까? 이런 고객으로 봅니다. 제 책에 98쪽에 오면 전통적 관료제와 신공공관리론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요. 신공공관리론의 책을 읽으면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방향잡기. 이거의 반대가 노젓기입니다. 이게 전통적 관료제죠. 배가 있으면 전혀 배 같지 않은데. 배가 있으면 이 배가의 방향타를 어디로 갈 것이 하는 거지. 이 노가 없는 노를 그려야 되는데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노젓기 하는 거는 정부 역할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노는 누가 적어요? 시장에서 갈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선에서 갈 수도 있고, 정부는 전반적인 방향만 잡아서 나가는 역할만 하면 된다. 시장을 활용한 촉매자적 역할을 하면 된다는 얘기.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행 정부에서 최초로 사용했던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공헌과 한계입니다. 어떤 공헌을 할까요? 첫째는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효율성을 굉장히 그죠? 강조하고 효율적인 행정에 도움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정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어떤 새로운 모색을 했다. 정부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했다. 세 번째는 어떤 기업가적 관리 기법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행정관리,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실제로 행정관리의 어떤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이다. 네 번째, 시민에 대해서도 그래요. 신공공관리론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처음에 공직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시민에게 친절히 대하고 친절, 봉사 공무원 상 주고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오래되신 분. 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90도 인사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았어요. 이제 그건 전통적 관료주의에서 강조되었던 거죠. 우리가 법률을 집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저희 말이 듣고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시민이 진정으로 우리가 봉사할 대상이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 책에도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도 평가하고요. 뭐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한계가 뭐냐? 실제로 이걸 적용해 보면 뭐 이것도 다 맞는 말이고요. 한계도 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 적용해 보면 이 공과 사행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 이 효율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한다고 삼성과 정부 기관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네. 이런 차이가 있다. 둘째, 정부를 작은 정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의 정부가 이렇게 컸다면 여기 일부를 도려내요. 이게 뭡니까? 민영화예요. 정부 기관을 민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민간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부가 했었는데 이거는 어디 시장에 넘겨버린다든지. 근데 공사를 민영화 시켜버린다든지 시장에 넘겨버린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공급하도록.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정부가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될 게 뭡니다. 정부가 해야 될 책임성을 약화시켰다. 이거 사실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근데 우리의 책임성을 약화시킨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고요. 세 번째,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그죠? 근데 우리 정부기관의 성과는 측정이 어렵다는 거죠. 예. 다음에 넷째, 우리가 고객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를? 시민이 고객이냐는 거죠. 이게 신공공 서비스론에 나옵니다. 야, 고객님 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민이 실제로 뭐예요? 고객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 주인. 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게 신공공관리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공공관리론은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 문민의 정부가 들어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옵니다. 이때 상당히 활발했었고요. 그 다음에 1998년도에 김대중 정부인 국민의 정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뭔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이 신공공관리론과 지금 우리 현재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세 번째로 얘기할 신공공 서비스론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하지만 우리 노무현 정부 정도 시절에서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대체로 이런 진보 계열, 보수 계열이 있을 때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보수 계열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이 강합니다.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하지만 국민의 정부는 아직까지 뉴 거버넌스를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공공관리론 NPM이 사실은 다 약간씩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약간씩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었고요. 여기는 NPM이 거의 있지만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뉴거버넌스론이 실제로 뭐 이 무렵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쭉 있었고요.
예. 신공공 서비스론은 주로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이런 원인은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이지. 예.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13절 뉴거버넌스론입니다. 뉴거버넌스론은 예. 아까 제가 정부별로 관련 이론들을 설명하다가 좀 여러분들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서 제가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민정부, 그죠? 예.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가 1993년이죠. 국민의 정부가 98년입니다. 참여정부가 03년이고요. 이명박 정부가 08년이고 얘가 2013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죠? 이 보면 문민정부는 여전히 신공공관리를 최초로 도입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통적 관리론이 상당히 강했었고요. 국민의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을 굉장히 강합니다. 이 약간의 뉴거버넌스적인 시각도 있지만 왜 그랬냐면 당시 김대중 정부가 해야 될 게 뭐죠? IMF 극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 계열의 정부였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신공공 관련 기업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 굉장히 강조했었죠. 하지만 참여정부는 동일하게 뉴거버넌스 관점도 굉장히 강조했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신공공 관리론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했고요. 박근혜 정부는 신공공 관리론도 있지만 뉴거버넌스이 굉장히 강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신공공 서비스론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고 뉴거버넌스 쪽이 약간 존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분석한 겁니다. 뭐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뉴거버넌스론입니다. 뉴거버넌스론은 이 뭐 굉장히 쉬운데요. 뭐 이 거버넌스를 여러분 우리말로 협치로 번역하면 됩니다. 뭐죠? 협동해서 다스린다. 함께 다스린다는 게 거버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한데요. 이 거버먼트는 기본적인 시각이 정부가 있으면 그림을 그리듯 이렇게 그래요. 시민이 있다. 이 정부는 시민에게 이렇게 시키는 입장이랑 좀 정책을 발표하는 이런 입장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거버먼트 시각이라면 거버넌스 시각은 정부와 시민은 동일한 관계 속에서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거버넌스적인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 좀 다르다. 거버먼트가 이런 시각이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의의를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공공문제 해결하는 게 우리 정부 역할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잖아요. 이 공공 부문에서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해결을 정부 관료제를 통해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시장도 도움을 받고 더 중요한 게 네트워크. 그걸 통해서 뭐죠? 이 민간의 협력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민간과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양한 재난이 왔을 때도 사실 민간이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뉴거버넌스는 교수님 왜 뉴거버넌스라고 얘기하면 그 뉴는 뭡니까? 뉴는 어떤 책에는 교수님
거버넌스라고만 쓴 책 많아요. yes. 예,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버넌스와 어떻게 하느냐? 행정학계의 책들을 보면 일설, 설로 나눠집니다. 제1설, 구별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거. 이 뉴거버넌스와 거버넌스를 구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구분하시는 분들은 이 뉴거 뭐고 기존의 전통적 거버넌스는 뭐냐는 거예요. 전통적 거버넌스는. 이분들은 전통적 거버넌스는 여전히 함께 협력하지만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다. 요걸 거버넌스로 봅니다. 구별하는 사람들은 자, 뉴 거버넌스라고 쓰는 사람들은 전통적 거버넌스인 그냥 거버넌스 또는 전통적 거버넌스들은 주도권이 여전히 정부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뉴 거버넌스라고 쓰는 사람들은 수평적 관계에 있다 진짜로. 이렇게 보는 사람. 두 번째 이설, 동일설. 전통적 거버넌스와 뉴 거버넌스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두를 다 그냥 거버넌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뭐 주도권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뉴를 붙여서 뉴 거버넌스라고 붙이는 사람이 있고 이걸 붙이지 않고 그냥 거버넌스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뉘앙스로 교수님 그냥 어떤 거버넌스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다른 데서는 뉴 거버넌스를 써가지고 두 개 구분하지 않는지 어떡합니까? 예, 그건 여러분들이 뉘앙스로 아셔야 됩니다. 앞뒤를 구별해서 그래서 구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전통적인 그냥 거버넌스라고 붙이는 것은 주도권이 여전히 정부에 있는 경우에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뉴 거버넌스는 수평적 관계를 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런 거 전혀 구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 책에 101쪽에 보면 세 번째 단락이 나와 있고요. 자, 이 특징과 유형인데 첫째는 뭐죠? 특징은 참여예요, 참여. 누가? 시민이 참여해야죠.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정부가 이만큼 있으면 시민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런 가운데서 서로 협치를 해나간다는 거죠. 그죠? 다양한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민간이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협력을 하면 자율성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지 정부만 일군 다 할 수 없다. 예컨대 우리나라 부산 올림픽이 개최된다. 예컨대 정부가 너무 많으니까 민간이 도와주라. 좋다. 그러면 부산 지역의 맛집이라든지 식당의 어떤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을 우리 민간이 해주겠다.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럴 때 상당히 민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야, 니네 뭐 하는데? 그거 갖고 와봐. 안 돼. 이렇게 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정한 거버넌스가 아니다는 거죠. 3번. 서로 네트워크 한다는 거는 서로가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뉴 거버넌스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는요. 신뢰가 바탕이 돼야지 서로 열심히 네트워크를 할 겁니다. 그죠? 네 번째. 협상과 타협.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협상과 타협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섯 번째. 정부 공무원의 역할은 뭐죠? 조정자. 서로 서비스 공급을 위해 다양한 주체 간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협상하거나 조정하는 역할들을 잘해야 된다. 제 책 103쪽에 보면 피터스의 뉴 거버넌스 모형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의 거버넌스, 각국이 이런 거버넌스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권위주의적 정부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정부들이 다 이제 뉴 거버넌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걸 다 모아보면 피터스가 보기에는 이렇게 네 가지 모형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 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이 뉴 거버넌스 모형은 이거는 지난 뭐 2019년도에 7급 에도 국가 7급에도 문제는 나왔었지만 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좀 보서 암기를 하고요. 평소에 양보하기 한 얘기는 이걸 다 이 피터스가 분류한 걸 피터스가 만든 표를 우리가 외우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걸 그러면 왜 교수님 시험 문제 냈느냐? 그분 또 제 생각에 100% 이건 내고 싶지 않았어요. 피터스가 떠든 걸 왜 우리가 그렇게 다 외워가지고 해야 되냐, 별로 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낼 게가 잘 없죠.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낸 것 같습니다. 자, 신공공관리론과의 관계. 이게 104쪽에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이게 NPM이고, New Public Management고요. New Governance라고 봅시다. 사실, 이거는 효율성을 강조하죠. 그죠? 이거는 당연히 함께하는 공동체라든지,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민주성을 강조, 상대적으로 더. 이거는 성과, 결과에 집착하다면 이거는 신뢰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치가. 이건 주로 시장 메커니즘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거는 협력 메커니즘에서 일을 하자. 이런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다 있으니까요. 이해하기 쉬워요. 뉴 거버넌스의 공헌과 한계입니다. 1. 공헌. 일단 행정관리, 이 관리를 정부 내부에서만 끙끙 앓고 해결한다기보다 시장과 이 시민사회로 확장했다. 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 둘째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시민사회가 도와줘야지 되겠죠. 셋째, 신뢰를 강조했다. 정부를 잘 믿지 않는 사람 많죠, 여러분 중에도. 근데 민간과 상호 협력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 정부의 신뢰성, 이런 행정 가치들을 강조하게 됐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분 다 이해했겠지 생각되는데 혹시 이해 못할까 생각되면 근데 기존의 전통적 행정에서 거버먼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 강의를 했다면 거버넌스는 일방적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시키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과제를 해오라 그래서 내가 같이 하는 거. 다시 교수와 학생이 같이 뭔가 이렇게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나간다. 많이 있죠. 자원봉사도 있죠. 어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때도 사실은 의사계 이런 의료계의 어떤 협조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계. 이것도 첫째 책임성입니다. 이 정부와 플러스 민간이 책임을 이 거버넌스 나가면 책임이 누가 지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실제로 너네들 수평적이다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정보도 더 많고 특히 돈도 더 많은데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면 민간이 일부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돈도 더 많은데 어떻게 수평이 될 수 있느냐? 돈을 정부가 들고 있는데 용돈을 엄마가 주는데 어떻게 내가 엄마한테 대응하겠어요? 셋째, 사실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장기간을 요구한다. 왜 장기간일까요? 이런 신뢰성이 없는 정부에서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을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공공서비스로입니다. 자, 신공공서비스로는 내가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민주성이 최고의 으뜸으로 친다 그랬습니다. 그죠? 민주성. 신공공서비스는요, 자,
여기에 뭐 정부의 주인은 시민이다. 자, 우리 NPM에서는요, 신공급 관리로서는 뭐로 봤습니까? 고객으로 봤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시민은 뭡니까? 주인으로 봅니다. 관념이 다릅니다. 고객님, 교수님, 고객과 주인이 뭐가 다를까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결정은 고객이 합니까? 주인이 합니까? 주인이 결정하죠. 그럼 모든 결정을 주인이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인이에요. 자, 우리 NPM에서 고객은 그냥 우리의 봉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정한 주인이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결정하고 주인은 고객인 겁니다. 교수님, 그게 뭐 차이가 있죠? 제가 이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별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죠.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에 이렇게 있고, 여기 스타벅스 리저브에서는 뭐 여기서 드립커피도 또 따로 줍니다. 자, 이런 스타벅스에 있어요. 내가 스타벅스를 딱 갔어요. 계산대에서 딱 갔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예,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4,500원이십니다. 이러면서 돈에도요, 돈이 4,500원이십니다. 돈에도 존댓말을 붙이면서 막 해요. 이게 뭐죠? 이게 고객에게 봉사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 자, 우리 스타벅스에 오셨으니까 제가 최대한 고객에게 봉사하겠다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고객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어떤 행동일까? 아니, 꼭 이런 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다는 게 어떤 행정의 것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딱 왔어요. 제가 딱 갔어요. 그때 스타벅스에 딱 이 사람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예. 저희 원두는 총 33개가 있습니다. 33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베스킨라빈스. 예. 33개가 있습니다. 이 33개 중에 고객님께서 원하는 원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정하도록. 그래요. 예. 그러면 22번 선택하겠습니다. 네, 20. 네. 저희는 그럼 머그잔에 드릴까요? 아니면 갖고 제 안에서 먹을 머그잔 주세요. 네. 저희는 머그잔이 각각 컬러별로 20개, 모양별로 20개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동그란 거, 각진 거, 뭐 컬러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머그잔. 예. 저는 하얀색 머그잔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고객님. 네, 저희 나가시다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벽보에 저희 의자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좀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부터. 그러기 위해서 이 고객이 선택한 걸로 이 벽 컬러라든가 의자도 책상도 다 바꾸는 거. 이런 형태가 주인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다. 자, 행정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이 고객으로 모시지 않고 나 공무원이다. 그럼 어떻게 됐어? 내가 어떻게 결정할 사안이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나는 공직에 들어가서 예, 공동체 지원 업무를 한다. 근데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 자, 다음부터 공동체 지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돈은 어떻게 주고 재원은 예산은 어떻게 나가고 또 뭐 공동체들에게 실제로 뭐 간접 지원 또 어떤 것들이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내가 책상에서 앉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자, 당신네들이 담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라. 그러면 나는 그거를 따르겠다. 왜? 니네들이 주인공이니까. 이런 겁니다. 주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공무원은 다만 그냥 봉사하는 거지 여기 주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공익은 누가 결정해요? 공익은 내가 결정 절대 못하죠. 공익은 이 사람들의 담론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과정론적인 입장이 있겠죠. 자, 제 책에 보면 정부의 주민은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행정에서 시민을 그 중심에 강조하는 겁니다. 107쪽이 위에 보시면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나 담론의 장을 만들어주는 정부와 관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요. 이게 이론적 배경을 이론적 배경과 내용 중에 이론적 배경에는요. 덴하르트 그리고 이 민주적 시민권론, 공동체 시민사회 읽어보면 쭉 압니다. 공동체 시민사회. 그다음에 조직인본주의 담론이론 이런 것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쉽게 알고요. 여러분 제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교수님의 말이 정말 이게 맞는지 왜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면 글을 쓰면서 승부를 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그거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글과 친숙해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뭐예요? 내처럼 이렇게 말로 냅니까?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각장애인들도 사실은 말로 하지 않고요. 활자를 크게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귀로 듣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풀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글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 내용과 매치를 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입니다. 첫째,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의 역할은 뭐죠? 정부의 역할은 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공무원의 역할은 단순히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시민이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담론의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걸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시민들이 중요하다. 세 번째, 공익에 대한 가치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번째, 시민에 대한 시각. 시민은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시민으로 보냐면 시민은 주체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결정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은 주체적 시민이라는 것을 일단 가정합니다. 시민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민은 민주적인 시민이고 주체적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이 깔고 이거를 이해해야 되겠죠.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돌려준다면서 시민들을 무식한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국민을 공공서비스와 정책에 대해 주체적 입장을 취하는 민주시민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 관료는 고객 만족이나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담론을 통하여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국민이 주인이다. 사실은 이 슬로건을 만든 사람이 신공공서비스론을 알든 모르든 걸 떠나서 굉장히 신공공서비스론은 관점입니다. 3. 유용성과 한계죠. 제가 글씨를 쓸 때마다 제가 글씨를 악필이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 시민 참여, 유용성. 첫째, 시민 참여도 강조하죠. 시민이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담론, 그 다음에 공론장, 이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이런 공론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민주적으로 진보한 것이다. 일단 진일보한 것이다. 두 번째, 도대체 이 정부와 공무원이 기존에 작은 정부니 큰 정부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시민들에게 진정한 권한을 두고 시민들에게 있다. 제가 정부의 주요 정점 중에 얘기했듯이 이 피라미드인 이 100만 명이 5천만 명의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바이 더 피플의 문제가 행정의 최고 이슈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이런 바이 더 피플 측면, 민주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나왔었던 내용이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 내용이죠. 또 관료제와 민주주의 논의의 해결점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세 개 다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110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전통적인 정부에서는 우리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반응하였다. 그런데 신공공 서비스에서는 또는 아니요 식이 아니라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봅시다. 그런데 그럼 교수님 뉴거버넌스는 우리 함께 결정해 봅시다기보다는 우리 함께 해봅시다는 게 되게 강해요. 우리 함께 결정해 봅시다는 쪽에 굉장히 큰 무게감이 주어진 게 이 공공 서비스론이죠. 이해를 하시겠죠? 자, 네 번째. 오늘날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갈등의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담론의 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네 번째였고요. 한계가 뭘까요? 여러분, 이 한계가 흥미로운데요. 다른 것들은 다 읽어보면 이해합니다. 제일 쉬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시민이 민주적이라는 데 전제를 깔고 있죠. 그죠? 민주적 시민론이라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시민이 민주적이게 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렇게 시민이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건전한 시민이라는 과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만 있을까요? 무슨 지표 생각해 보시면 과연 건전한 지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 참여를 민주 시민들이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 이 권을 누가 결정합니까? 관료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관료가 뭐죠? 이게 시민들이 결정한 것이라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죠.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궁극적인 이 시민사회가 정당하다는 건전한 시민의 토대가 흔들리면 또는 비록 시민이 건전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관료가 집권 세력에게 지배적인 입장만을 반영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 나머지 두 개는 읽어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비교는 이 세 가지 비교표는 책 109쪽에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109쪽의 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건 109쪽의 표를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읽고 쭉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